안녕하십니까, 하성윤입니다. 채널 24K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적인 지식 정리하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제의 순환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MV equal PT, MV equal PT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PT라고 쓰지 않고 뭐 PQ라고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 약어는 이 공식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계를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할 당시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청와대로 서울대의 한 교수를 초청을 해서 개인 교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이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던 중에 이 MV equal PT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잠깐, 와, 여보, 당신은 그렇게 경제를 확실하게 꿰뚫고 아는 사람이 왜 대학 교수밖에 어떻게 못 됐나? 이랬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만큼 이거의 이 설명력이 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이제 감동을 심하게 이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서울대 교수 그만두고 장관을 했었죠, 그 뒤에. 근데 그 장관의 수명이 길지를 못했습니다. 좀 하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네,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아마 이랬었던 모양이죠. 그런 일화가 얽혀 있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와서 대통령에게 이제 신고를 하러 오면, 제가 여기 출입기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꼭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전 대통령이 그러고 물었대요. 자네, 근데 MV equal PT를 아나? 이러고 물었다는 겁니다. 나 그만큼 경제 알아, 이제. 나도 경제 알아. 이런 걸 이제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굉장한 방정식인 모양인데 이게 과연 뭘까? 이건 화폐 수량설에서 나오는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만들어낸 이제 공식이지요.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 화폐가 어떻게 실물 경제와 묶여서 돌아가는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낸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를 제가 30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 사람 30명이 한 클래스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리고 이 교실에는 화폐가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폐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돌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사람이 100원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이 사람은 또다시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은 몇 번 거래가 일어나나요? 30명이니까 당연히 30번 거래가 일어나겠죠. 30번 거래하는 동안에 100원짜리가 그때마다 넘어갔으니까 총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3,000원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100원을 건네줄 때에는 괜히 돈을 주는 법은 없죠. 경제학에서 그런 건 없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로 다 100원을 괜히 줄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 이 사람에게서 반대되는 물건을 받았으니까 재화나 용역을 100원 주고 산 거지요. 여기서도 그랬을 것이고 여기서도 그랬을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 일어난 현상을 100원짜리 화폐가 30번 거래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00원짜리 물건이 30번 거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건 3,000입니다. 여기서 또 요거는 화폐의 총량이고 이건 화폐의 유통속도라는 건데,
화폐가 1년 동안에 이 거래가 일어났다면 1년 동안에 30번의 속도로 돌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M이고 요게 V이고 화폐의 총량에다가 그것이 회전된 회전수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이걸 곱하면 3000이고 그 사이에서 거래된 물건은 100원짜리 물건이 30번 거래됐다. 100원짜리 물건이 30개 생산됐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3000이다. 그래서 이거를 MV, M이 100이고 V가 30이고 이거는 그 거래된 물가, 평균 물가 수준이죠. 물가가 P, 흔히 경제학에서 물가 그러면 P로 표시해야죠. 물가가 100원짜리. 이것의 총 생산량이 30. 그래서 MV 이퀄 PT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중에 존재하는 통화량에다가 그것이 돌아다닌 유통 속도를 곱해주면 그것이 곧 국민소득이 된다. GDP 또는 GNP가 된다. 또는 그 시장에 존재하는 재화의 평균 물가 수준을 그 시장에 존재하는 재화의 양으로 곱해주면 그것이 또한 GDP 또는 GNP가 된다라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에 30번의 거래가 일어난 총합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100이라는 걸 생산을 했고 이 사람이 100이라는 걸 생산했고 100이라는 걸 생산했고 100이라는 걸 생산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총 이 그룹 내에서의 GDP 또는 GNP는 100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이것을 이제 어빙 피셔가 창안을 해냈고, 이것을 공식화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감동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GDP라고 한다면 또는 GNP라고 한다면 그 GDP, GNP는 뭐야? GDP, GNP는 뭐가 달라? D자하고 N자만 다르죠? 이건 무슨 얘기냐? GDP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시장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GNP는 요거는 그러니까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숫자죠. 요거는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Gross National Products.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설노동해서 거기서 생산했다. 그거는 GNP에는 포함이 되지만 GDP에는 포함이 안 되죠.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을 했다. 그러면 GDP에는 포함이 되지만 GN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 총생산 또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른다. 1년 동안에. 그 개념만 아시면 되겠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경제성장 정책의 전부고 그걸 위해서 모든 나라의 정부가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올리는데 MV 이퀄 PT 이퀄 GDP라는 걸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예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MV를 올리든지 PT를 올리면 되는데 MV에 의해서 PT는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죠.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이 종속적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를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늘려. M을 늘리면 될 거 아닌가? 화폐의 유통 속도, 시중에서 이게 돈이 돌아가는 속도는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을 못하지만
정부가 조작할 수 있는 건 화폐의 총량은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화폐를 찍으면 돼. 돈을 찍으면 돼. 돈을 찍으면 이 전체 M 곱하기 V가 전체 크기가 커지겠죠. 그건 곧 GDP가 커진다는 걸 뜻합니다. 경제 키우기 쉽네. 한국은행에서 돈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이것만 찍어내면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GDP는 계속 상승할까요? 물론 그럴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변이 문제인데요. 우변에서 이거는 커지는데 재화의 총량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 뭐가 증가해야 될까요? 가격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증가는 없이 허수인 가격만이 증가를 해도 양쪽은 같아집니다. 허상인 GDP가 커지는 거죠. 현재 가치로 환산한 허상일 경우에 이 GDP는 거짓 GDP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연도별 GDP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GDP를 어떤 기준 연도에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지만 명목적인 GDP는 올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화폐량을 증가시키면 그리고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MV=PET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중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보상금 준다. 뭐 옛날에 이제 도시 개발할 때 토지 보상금을 엄청나게 풀었죠.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각 도시에다가 무슨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무슨 도시 해가지고 쫙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보상금을 약 80조 원 정도 말년에 풀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돈은 늘어났는데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죠, 같이.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요? 결국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만 나타나고 말았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지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과거에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필리핀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 그렇고, 뭐 온통 인플레이션을, 짐바브웨 같은 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빵 한 덩어리 사려면 몇 천만 달러를 가지고 가야 빵을 산다. 그 나라 달러로. 그랬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게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서 근데 왜 대통령은 쾌다, 이것만 잘 조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던 거예요. 통화량 늘리면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이것도 따라 올라가겠지.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논리죠. 실질적 재화의 생산이 없이 허수의 경제의 규모만을 키우는,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되지 않고 그동안에 실제로 소득이 늘어났다는 착각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재정 중심의 이제 경제를 운영한다는 유혹에 깊게 빠지게 되고 그것이 통화 증발로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MV=PET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MV=PET가 보여준 거는 실질적 생산량의 증가가 없이 화폐만 이렇게 증발을 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공식인데, 요새 한참 또 시중에 나와서 이 나라 정부를 유혹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MMT 이론이라는 거죠.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화폐 수량설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던 모니터리 티오리라고 하는 건데요.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을 한다면 그렇겠죠. 기축 통화일 때,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기축 통화일 때 달러나 또는 유로 하나 또는 예화 같은 이런 통화일 때는 아무리 통화량을 막 발행해도 실제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경제의 자극 효과, 성장 효과만을 낸다. 그러니까 돈 찍어서 뿌려도 된다. 달러는 많이 찍어도 된다. 예화 많이 찍어도 되고 유로화 많이 찍어도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거를 한국에서 지금 갸웃갸웃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야, 돈 찍어도 상관없대잖아. 경제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잖아. 인플레이션으로 걱정 안 해도 된대잖아.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그 통화가 유통이 됩니다. 달러만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 돈으로도 현지에서 바꿔서 쓸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기축통화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지요. 그런 기축통화들은 PT가 전 세계적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용역이 달러로 다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거를 많이 찍어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묻혀있는 달러들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원화를 가지고 전 세계의 재화 용역을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한국 돈이 찍힌 이런 애미, 통화량이 해외에서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내에서만 이 숫자를 늘리게 되고 이것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이 MMT 이론이니 이러면서 마구 복지 비용을 지출하고 돈 없으면 돈 찍어서 주면 돼.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것. 경제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좀 일어나면 어때? 인플레이션 좀 일어나도 내 주머니가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뭐고 디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뭔가 왜 인플레이션이 와도 안 되고 디플레이션이 와도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